네, 보신 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형태로 받을 거냐 예. 또는 뭐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한 280만 명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이제 취약계층들인데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 받는 분이라든가 장애인연금 받는 분들이 한 2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이미 지급이 됐어요. 예. 평상시에 받는 그 통장이 있잖아요. 예. 통장에 이미 입금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현금이 가냐면은 그분들은 쓸 때가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화폐 말고도 써야 될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도가.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이제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 뭐 카드로 충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은행에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예. 뭐 저기 아니면 뭐 지역 이제 그 화폐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런 형태인데 11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머지 분들한테는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신분증하고 뭐 은행 가면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예. 예, 여러 형태로 받게 되기는 하지만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어느 저는- 정도 될까요? 저는 의외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뭐 이제 예산정책처 같은 데서는 한 0.1% 정도 포인트 정도 GDP를 이제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 받은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사회적인 어려움을 그러니까 같이 극복하자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불이 붙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지금 생활 방역으로 좀 전환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금 플러스에다가 가게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도 추가로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2차, 3차 갈 것 저는 같습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예술인이 있는데 뭐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배우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유명한 배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한 100만 원씩 한 3달만 이제 혼자 사는데 근데 지금 수입이 다 끊겼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도 별로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40만 원이잖아요. 네. 40만 원인데 이게 뭐 2차 지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40만 원이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우리 물가 이런 거 고려하면은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니잖아요. 예. 살기에는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본격적인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활 방향으로 전환하다 보니까는 경제가 우리는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은 좀 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굉장히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근데 선진국이나 소위 말하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긴급사태 연장한다고 한 달 예. 연장한다고 있고요. 뭐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4월달 수출이 지금 한 24% 정도 지금 하락할 걸로 지금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은 제조업 자체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고용에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자영업도 안 되죠. 예. 소위 말해서 밥 장사, 술 장사도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더군다나 거점 도시에 그러니까 핵심 산업이기도 해요. 중소도시들 거기에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조업 타격이 이제 그러니까 수출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지금 3차 추경 거론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됐던 어떤 지원 소득이 됐던 간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더 편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제조업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을 보니까 역시 항공업계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수십 조씩 이제 쏟아붓는 얘기가 나오고 제 주변의 지인들 보니까
입사하자마자 벌써 휴직 들어가 있는 예. 예, 젊은 아들을 예. 둔 분도 만나봤고 뭐 거기서는 이미 휴직이라는 게 일상화돼 예. 버렸더라고요. 예. 항공업계의 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그러니까는 원래 4월 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캐나다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에어 캐나다가 그냥 중단돼 버린 거예요. 아, 비행기가 운항이. 없는 거네요. 예, 아예 비행기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가끔 있어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다가 내려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는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공 상황이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3월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항공사의 수입 중에서 작년 3월달에 비해서 작년 3월을 100으로 놨을 때요 8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예. 예. 이건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동이 그러니까 이게 다 봉쇄하고 차단하다 보니까는 항공업계가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 뭐 정유업계 같은 경우 유가가 또 폭락하니까 또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과거에 그 해운업 타격 받았을 때요. 금융위기 네. 이후에 금융위기 한진해운 파산했잖아요. 네. 세계 그러니까 8위였었습니다. 8위였었는데 순위가 8위였었는데 한진해운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면은 항공산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국토부가 뭐 출장 갈 때 필요한 항공권 좀 미리 선결제해 주겠다 이런 방안을 또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개 이제 각 부서별로 어쨌든 간에 이 해외 출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지출될 걸 미리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입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숨통은 좀 가할 수 있겠죠. 예.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가장 좋은 사회 안전망이자 예. 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제 대충 짐작은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거냐 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용보험이라는 것은요. 예. 소위 말해서 고용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선곡이죠. 고용보험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일부를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좀 일부 이제 해가지고 하는 사회보험인데요. 예. 사회보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임금 근로자,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죠. 예.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배제가 될 수밖에 배제가 없고. 되는 거군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예.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 관계가 불확실해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강기정 수석 얘기를 잠깐 한번 아, 들어보고 다시 넘어올까요? 예.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이 코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내용으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고용보험을 또 전 국민으로 전 국민. 확대한다면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대책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예. 일자리 유지하는 건데 지금 일자리 유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를 잃으신 분 중에서 자기가 고용 관계가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이제 이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50%도 안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는 자기가 실직을 했을 때 예. 실직할 때 수입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 고용 관계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플랫폼 노동력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더군다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런 미명하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도급이라든가 하청 이렇게 주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사실 고용 관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있고 근데 영세 소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안 가입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이건 예.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이번에 수술할 좋은 기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원을 사회보장 목적세 같은 그러니까 이 조세를 걷어들여 가지고 예. 소득 기반해 가지고 고용과 관계없이 소득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좀 납부하게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요. 하는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지금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역시 또 재원 문제에서 부딪히고 또 논란을 벌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세 체계를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원은 결국 뭐냐면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개인한테 다 거둘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형평성 차원에서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는 대부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듯이 공공부조 성격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즉 뭐냐면 조세를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걸 차등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삼성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삼성이 이제 그동안 탈법, 편법, 뭐 위법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 법을 잘 지키겠다는 내부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재판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준법위원회 같은 걸 뭐 만들었습니다. 예, 외부에 뭐 대법원 판사하시던 분까지 이제 모셔오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지켜보라고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코로나하고 맞닥뜨려져서 좀 연기가 됐고 이제 뭔가 좀 내놓을 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일주일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기한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 논란이 있었죠. 뭐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권고하느냐? 그냥 법원에서 법원 판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대해서 판결만 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를 기업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라는 이런 뉘앙스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준법감시위원회에서 3가지 권고 사항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영승계와 관련해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과 사과를 해라. 예. 이제 이런 걸 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노동법규 위반. 이것도 이제 반성과 사과를 해라. 예. 그다음에 삼성하면 이제 문호조 경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폐기 선언해라.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내용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봐요. 3가지 다 내용은 의미가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반성과 사과라는 것은 책임도 수반되는 건데 예. 그건 법적인 책임하고는 별개 문제인 거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경영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건데 예. 결국은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이 공익재단이라는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재단으로 그러니까 이 그 소위 재산을 거기다 상속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런 예. 방식들이 우리가 오랜 가능처럼 되고 있는데 이 공익법인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벌들의 그러니까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익 실현에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장치를 예. 좀 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과를 하면 재판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놓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뭐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정상 참작이라든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저기 저 소년범들이 그러니까 반성문 써내면 좀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은 또 다른 논란을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거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총수 일가가 제가 세계 최고의 어떤 경영 가족으로서 존재하느냐 이거는 본인들이 좀 물어보면 알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야겠죠.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경영하는 것만큼은 국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예. 반성하면서 책임질 건 책임지면서 더 나은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